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융심리학 멘토, 현서진입니다. 이 채널은 칼 융의 깊은 지혜를 현대 한국 가족들의 복잡한 문제에 접목하여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융의 그림자 이론으로 분석한 독성 가족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가족들 사이에서 이유 모를 불화와 단절,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가족인데 왜 집에만 가면 마음이 편치 않고 괜히 예민해지며 이유 없는 죄책감이나 분노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융이 살아있다면 이것을 그림자 투사의 결과라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집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면서도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다음번 불화의 불씨만 남겨둔 채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독성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융의 그림자 이론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볼 독성 가족의 3가지 특징에 대한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융의 심오한 그림자 이론을 통해 독성 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독성 가족이 보이는 3가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융의 그림자 이론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은 서로 얽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나친 비난과 희생 강요입니다. 독성 가족 안에서는 특정 개인이 가족의 모든 문제를 떠안는 희생양 역할을 하거나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싫고 수치스러워하며 억압하고 싶은 우리 내면의 어둡고 미성숙하며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외부 대상, 특히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신의 실패나 좌절감을 직면하기 어려울 때 자녀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문제야와 같은 말들은 사실 부모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 즉 나약함, 무능력,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 안의 그림자를 볼 용기가 없기에 그것을 자녀에게서 찾아내 격렬히 비난함으로써 스스로의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투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며 심각한 자존감 하락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는 희생 콤플렉스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가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희생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해야 우리 가족이 편안해진다거나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나 돌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죄책감과 책임감에 기반한 강요된 희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족에서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받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너는 가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효도 콤플렉스나 너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성공 콤플렉스가 이런 희생 강요의 주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집단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개개인에게 투사하는 전형적인 독성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의 책임감을 회피하고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비난받고 싶은 부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스스로의 그림자와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비난과 희생의 강요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원망,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분노를 쌓이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은밀한 조작과 통제입니다. 독성 가족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대립보다는 교묘한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종종 어머니 원형의 부정적인 측면, 즉 자녀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이나 아버지 원형의 부정적인 측면, 즉 권위적이고 경직된 통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감이나 통제 욕구를 자녀에게 투사하여 자녀의 선택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죄책감을 주입하며 은밀하게 협박하는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가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실망시키니, 와 같은 말들은 노골적인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스스로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조작과 통제의 이면에는 부모 자신의 불안정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 버려질 것에 대한 공포, 혹은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자신의 삶의 실패를 보상해줄 대상으로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개성화는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모든 측면, 즉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등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셀프로 나아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독성 가족의 은밀한 통제는 자녀가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며 부모의 그림자를 자신의 그림자처럼 여기게 만들어 자아 발달을 왜곡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조작은 체면 콤플렉스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외부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의 진실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고 숨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후에도 자녀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 마라고 말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외부에는 절대 내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면, 페르소나를 쓴 채 살아가도록 강요하며 결국 내면의 분노와 좌절감을 쌓이게 합니다. 이러한 조작적인 환경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통제 욕구가 지배하는 병적인 유착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병적인 체면 유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독성 가족에게는 이 체면이 병적인 수준으로 작용합니다. 가족의 내부가 아무리 골마 터지고 있어도
외부에는 완벽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위장하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페르소나의 그림자 측면, 즉 사회적 가면이 너무나 강력해서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경우입니다. 체면 콤플렉스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족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못하게 하고,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도 친척들이나 지인들 앞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구성원 중 한 명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도 가족 망신이 될까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끙끙 앓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며 문제를 지닌 존재로서의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억압된 그림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투사되거나 혹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라거나 남들에게 창피한 일이다 라는 말들은 이러한 병적인 체면 유지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자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독성 가족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희생하고 있다고 포장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합니다. 이 병적인 체면 유지는 결국 모든 가족 구성원을 고통 속에 가두고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 내에서 진실한 대화와 감정 표현이 봉쇄되고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종속됩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심리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으며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 독성 가족의 특징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융의 그림자 이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민영 씨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영 씨는 50대 초반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입니다. 남편 상현 씨는 늘 말이 없고 무뚝뚝한 아버지 원형의 인물이며 외동딸 소연 씨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20대 후반의 아가씨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민영 씨 가족은 식탁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늘 숨막히는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감도는 독성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반찬 냄새 가득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영 씨가 소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옆집 수진이 엄마 말로는 수진이는 벌써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갔다더라. 이 말에 소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너무 압박 주지 마세요. 그러자 민영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압박. 엄마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엄마는 내가 잘 돼야 우리 집안 체면도 살고 내 미래도 편안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 아니니?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데. 이 순간 민영 씨의 말 속에는 여러 겹의 그림자 투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영 씨는 과거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성공에 대한 갈망, 즉 성공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그림자를 딸 소연 씨에게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영 씨는 자신이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무의식적인 자괴감과 불안을 직면하기 어려웠기에 그 그림자를 딸에게 투사하여 딸이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라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성공해야 나도 인정받을 수 있고 내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딸 소연 씨에게 희생 콤플렉스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꿈을 억압하고 오로지 부모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연 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에서는 상현 씨가 민영 씨에게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애 좀 그만 잡아요. 알아서 하겠지. 민영 씨는 즉시 발끈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죠. 애 교육에 관심도 없고 내가 혼자 다 떠안고 힘들게 하는데 늘 저만 나쁜 사람이 돼요. 당신은 뭘 했어요? 상현 씨는 아무 말 없이 TV 채널만 돌렸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상현 씨의 아버지 원영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그는 갈등을 회피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자신의 그림자, 즉 무력감과 회피성을 아내 민영 씨에게 투사하며 그녀를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은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페르소나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민영 씨 또한 남편의 무관심과 회피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원영의 부정적인 측면, 즉 과도한 통제와 희생을 내세우며 남편의 그림자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이 갈등은 서로의 그림자를 비난하고 투사하는 악순환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려 하지 않고 대신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내 공격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고 깊은 심리적 상처만 남깁니다. 어느 날 소연 씨가 힘들게 취업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해외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영 씨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집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어? 남들한테 뭐라고 말해? 번듯한 직장 그만두고 유학이라니? 이건 다 망하는 길이야. 상현 씨도 평소답지 않게 소연 씨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결정은 할 수 없어. 그동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대목에서 병적인 체면 유지와 체면, 콤플렉스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영 씨와 상현 씨는 소연 씨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성장을 고려하기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 가족의 평판이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즉 자신들의 체면에 대한 그림자 투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연 씨의 결정은 곧 가족의 실패로 비춰졌고 자신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를 더욱 흔들리게 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작용했습니다. 소연 씨의 선택이 가족의 완벽한 페르소나에 흠집을 낼 것이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개성화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소연 씨의 유학 결정은 비록 가족에게는 충격이었지만 그녀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부모의 그림자 투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꿈을 찾아 나서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성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대신 자녀의 삶을 통해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비단 민영 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한국 가족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독성적인 패턴의 근원에는 그림자가 존재하며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융의 심리학적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독성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적어보기입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나 특징 중 여러분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거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무책임함, 이기심, 화를 잘 냄, 늘 불평함 등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측면이 작은 부분이라도 있을까? 처음에는 절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성찰해보면 어쩌면 나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싶다는 은밀한 욕구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그림자를 회수하고 내 안에 숨겨진 부분들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비난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각의 힘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투사 회수를 위한 자기 성찰 연습입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상황에서 혹은 그 사람에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저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게으름에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면 혹시 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투사했던 그림자를 조금씩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개성화 과정의 핵심 단계입니다. 융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거울이며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특히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명확한 경계 설정과 자기 주장 연습입니다. 독성 가족 안에서는 건강한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해.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어와 같은 문장을 연습하고 필요할 때 단호하지만 온화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특히 희생 콤플렉스나 효도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제가 딸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혹은 존중받고 싶으시면 먼저 존중해주세요 와 같은 대화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영 씨가 소연 씨에게 과도한 기대를 강요할 때 소연 씨는 엄마의 기대가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저는 엄마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니무스 대화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조화를 이루듯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자신을 위한 분리의 시간 갖기입니다. 독성 가족 환경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분리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분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혼자 조용한 곳으로 산책을 가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명상이나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오롯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족의 기대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점차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융의 말처럼 이러한 분리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 요청을 주저하지 않기입니다. 가족 문제가 너무 깊거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족 심리학이나 융심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는 여러분이 독성적인 가족 패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개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지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심리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